네, 2부 순서입니다. 제가 그 앞에서 태양광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낮추고 전국적으로 탈탄소 사회로 가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에너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가 에너지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지원 시스템이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지구를 독가스로 꽉 차게 하고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시대를 끝내고 자연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산업화가 자연을 파괴하고 유린하고 훼손시키는 것처럼 태양광도 잘못 설치를 하면 자연을 훼손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는 원래 사막지대였어요. 캘리포니아 LA라든가 캘리포니아의 도시는 인공도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최적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재생에너지 선택과 그곳의 자연 환경을 잘 균형을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자연 환경과 서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산을 깎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안 되잖아요. 또는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해서 숲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될 얘기죠. 농지를 다 엎어버리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자연의 생태계의 존중이 1차고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건물에 대한 법까지 만들어내요. 캘리포니아 LA에서는 최근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느냐 하면 신축 건물은 반드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도시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점점 전기차로 바꿔지고 있죠. 그리고는 대중교통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동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더 좋은 일은 걷고 자전거로 타고 움직일 수 있는 20분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대도시의 기능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에코적인 도시, 또 이것이 디지털과 결합되어 있는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쾌적해질 거예요, 삶이. 자연도 지켜내고 편리함도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너무 큰 공동체가 아니고 적절한 규모의 소규모 공동체가 더 많아지면 그 자체로서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중한 삶의 거처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더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복잡계를 형성해서 자율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탈탄소 사회를 간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간다,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체계를 건강하게 회복한다. 그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의 에너지를 펑펑 쓰는 것은 곧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의 가격도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 가야 돼요. 굳이 필요 없는 에너지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자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보면 참 독특해요.
우리 보통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죠?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대식 건물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가집을 짓는 걸 보면 기울어진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집을 지어요. 이렇게. 그런 이 곡선의 면까지 다 소화를 해내서 짓는 거예요. 이걸 다 깎아버리고 거기다 딱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연의 흐름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의 길을 꺾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힘으로 쓰는 이게 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이 인위적인 어떠한 에너지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frugal economy라고 되어 있는데, frugal, 소박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화석 연료의 필요성, 또 거기에 의존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시스템 전체도 달라지는 것이죠. 보다 많이 소비를 해야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소비를 하고 그 적절한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의 이윤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는 과잉 생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과잉 생산의 요건에 맞게 자연이 더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넘쳐나는 것들을 다 또 해결해야 되니까는 불필요한 이동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기에 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비드-19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화, 우리도 지금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데, 또 회의도 그렇게 하잖아요, 줌으로. 기술의 발달을 도움을 받는 거죠. 불필요한 이동이 굉장히 많았네.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됐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자연적 요소에 투입할 수 있게 됐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 않게 되겠는가. 이 창원 시청에 붙어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남은 탄소 시간은 하고 7년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탄소 시간이 뭐냐면 그 CO2 방출 1.5도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이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죠. 10년도 안 남았어요. 중요한 것이죠. 10년도 안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엄청난 전환을 이뤄내야 돼요. 크게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사회적 체질도 바꿔야 돼요. 과도한 에너지, 펑펑 쓰는 에너지. 미국처럼 거대한 국가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지구가 몇 개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생활 수준과 생활 스타일을 전 지구의 인류가 다 그렇게 살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부유함은 뭔가? 진정 행복한 건 뭔가? 진정 잘 사는 건 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새롭게 던질 필요가 생긴 겁니다. 남은 시간은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봐가면서 하는 건 안 돼요. 목표가 딱 정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보고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이만큼을 줄여야 돼.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그러자면 당장에 석탄을 떼는 그런 방식은 철폐하고 뭐 등등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업과 이런 모든 것들의 격변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존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계획도 마련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핵심 교육에 대한 예예요. 그리고 하나는 기후변화와 인간이라고 해서 매일의 삶, 일상은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 당장에 여러 가지 바꾸고 있잖아요. 일회용도 좀 가급적 쓰지 말자. 그리고는 비닐도 최대한 줄이자. 이런 게 이제 일상의 변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도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페트병 이것도 다 이게 레벨도 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의 방식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의 삶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면 이건 거대한 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재활용품 버리러 나가면 아파트에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거대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 뭐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는 이제 주문해서 먹는 것도 많아지게 되니까는 비닐 용품도 더 많아졌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일상의 소소한 삶의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이러한 지구 전체의 변화 또 국가마다의 정책의 차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러한 이 현실의 결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작은 일상의 삶의 변화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교육과 이런 이 운동은 여기저기 도처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수업, 이 강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이러한 정보도 있고요. 이렇게 강의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접할 수 있는 정보도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인식의 틀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찾아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번째 강의인가에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이 기후의 문제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 체계를 바꾸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는 이게 전쟁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도 해요. disinformation 이라고 하죠. 침묵앨범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전쟁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정보를 결혼하거나 왜곡하거나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후 이거 별거 아니거든. 무슨 이게 인위적인 거 아니야. 자연적인 거지. 뭐 지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러한 이 자기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건 호들갑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뭐 열심히 일상에서 생활 환경 바꾸고 뭐 이러고 있지. 뭐 그렇게 큰 영향 못 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비닐 같은 거 그런 거 문제 아니거든. 그건 뭐 대수롭지 않고 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지구가 해결해. 진실의 문제가 여기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데릭 젠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에 썼던 책인데 그로부터 꾸준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문명 전체가 게임 끝.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속지 말아야 돼. 그부터 얘기합니다. 속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속는 것 이전에 우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기온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 폭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거 기후위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다가 계절이 약간 바뀌어서 지금처럼 조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다음에 까먹어요.
그리고는 기후 위기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이제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식량 위기. 당장의 식량 위기가 와요. 이번에 우리 여름에 경험해 봤잖아요. 채소값 올라갔잖아요. 오류 폐사했잖아요. 전복도 폐사하고. 삶의 기본이 흔들리는데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실의 문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한 개념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특히 여기 보면은 respect indigenous people, 이 원주민이에요. 을의 권리를 존중하라. 오른쪽도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은 다국적 기업들이에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3세계 빈곤한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과 기후위기의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기후 약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배출은 이쪽에서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쪽에서 겪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부정의한 상황이죠. 그래서 생태 문명의 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 개념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산업 시스템은 인간에게 발전적인 건 아니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내. 불평등한 사회를 지속시켜. 계급의 문제,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해서 지구 환경을 끊임없이 유인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가 부정의한 거 아니야? 잘못됐어. 정의란 무엇인가? 기후정의까지 우리 인식이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3세계 원주민들을. 자연은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그냥 활용과 도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뭐죠? 저게 생존 조건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구 전체를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송전탑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할머니들 살고 있는데 고압정전이 지나가면 그게 가져오는 문제가 많이 커지는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머니들이라고 무시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고압전선이 흐르고 이것이 설계만 좀 바꾸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왜? 에너지 누출이 되고 비용도 든다 이거죠. 생명비용이 더 귀중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들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이런 야만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노후를 끝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인데 이거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생각입니까? 자기 아이들 거기서 길러보라 그래요. 하겠어요? 안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체계가 정말 대대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한쪽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그 결과를 다른 한쪽에서 고스란히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한번 발생하면 부자 나라들은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후 난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로 이주해야 돼요. 이주하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면은 그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점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숙한 치매, 성숙한 세계에는 누군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주시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우리의 교육 철학으로 삼고 이걸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연대하고 하는 힘이 길러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저 먼 구석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알 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OECD 국가, 우리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 OECD 국가가 주범이에요. 기후위기에.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됐다는 건데,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부정의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OECD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현대 국가에서 발전하고 잘 사는 국가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밑바닥에 누가 있었죠? 조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희생당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베트남, 거기 노동력,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력, 또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자원의 유린,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노력도 있지만 그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우리의 우리의 풍요함의 원천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원천이 만약에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는 토대 위에 있다면 불편해서 견딜 수 있겠어요?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나 싫어. 나는 그거 놓고 싶지 않아. 누군가 계속 눈물을 호소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범위로 볼 때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유를 강화하게 해요. 시간으로 볼 때는 미래 세대까지 고민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생태 문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옆 동네, 옆집에 이런 게 아니고 지구촌 전체를 우리의 인류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희생 후에 선진국으로서 이게 됐으니까 라고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까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다국적 기업처럼 다른 곳에서 자연을 유린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안에서도 혹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Ecological Shark. 기억나실 거예요. 생태를 파괴하는 상어. 이게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용산기지에 환경오염을 잔뜩 해놓고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감당하라. 이러한 이 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로 이같이 생태를 파괴하는 상어처럼 되면은 이 상어는 멸종돼야 돼요.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평화의 개념을 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평화는 당연히 물론 전쟁을 막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군산복합체가 더 이상 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숨어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는 그래서 분단과 그 다음에 나날이 강화되는 그러한 군사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 시스템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 추가돼야 돼. 그건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게 새로운 평화예요. 왜? 부당하고 부정의한 삶을 불평등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사회를 끊임없이 평화를 파괴해요. 정의가 무너지면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평화는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3세계의 원주민들의 고통이 사라져야 그게 진정한 평화 아니겠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이윤을 뻗어먹기 위해서 뭔가를 유린하고 희생시키고 이런 방식 말고, 글쎄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 말고 생명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에너지 절약형, 또 소비도 적절하게 줄이고,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불평등하게 만들어내지 않고 계급적 차별도 만들어내지 않게 되고, 그리고는 자연과 인간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와 같은 기회가 공평하고 아름답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평화는 그래서 에너지의 개념, 또 에너지의 근거, 유형, 이걸 바꿔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의로운 대전환의 매우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경제체제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 되겠죠. 교육은 미래 세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같이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평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거대한 시스템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의 소소한 삶에서조차도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걸 위한 건물, 주택의 설계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도시 설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무슨 선거철이 되면 뭐 집을 뭐 얼마를 지어줄게, 뭐 신도시를 지어줄게, 이런 거에 기만당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당신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희생시켜야 돼? 어떤 거를 버려야 돼?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죠. 성장 얘기하는데 그 성장이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이야? 이것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재원을 어디다 집중적으로 써야 돼?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동안 걸리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효율성은 뭐야? 등등 우리가 질문을 함께 던지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 공동체가 도처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게 하나의 생명의 힘을 뿜어내고, 이건 아니지, 새롭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각성이 교육의 내용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그래서 지구촌 전체의 삶을 바꿔내는 인류적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향후에 우리의 교육체계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저도 3가지로 좀 생각해요. 역사에 대한 이해, 생태에 대한 의식, 디지털의 훈련,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목표는 그래서 정말 윤리적으로 의미 있고 타당한 삶의 선택은 무엇인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자연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향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훨씬 다양해질 겁니다. 생명 다양성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시대로 가야 할까? 이 질문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봤습니다. 날로날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과 사회적인 변화와 정치적 궤도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10번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